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스타 토론엠 송일함입니다. 모든 건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올 한 해 최하위권으로 예상됐던 한화 이글스는 이 말을 증명하며 가을 야구에 목말랐던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반면 시민 구단인 대전 시티즌은 일부 리그 승격에 실패해서 아쉬움을 안겨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화 이글스와 대전 시티즌의 한 해를 돌아보고 팬들에게 더 사랑받는 팀이 되기 위해서 내년 시즌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하신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배재대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탁입니다. 김세환 스포츠 경영학 박사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환입니다. 여정권 프로야구 해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정권입니다. 김유정 스포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네,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7승 67패 5할 3푼 5리의 승률로 정규리그 3위.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했지만 한용덕 감독 등 레전드 코치진의 리드로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한화 이글스. 시즌 초 꼴찌를 할 거라는 예상을 뒤집은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평균 자책점 4.28로 리그 1위에 오를 정도로 든든했던 불펜진이 수훈갑이었습니다. 13승으로 팀 내 유일한 10승 투수인 기버스 샘슨을 비롯해 30홈런 23도루 100타점을 기록하는 등 공수주에서 맹활약한 제러드 호잉 등 외국인 선수도 합격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종 국내 투수진의 부진은 불펜의 활약을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타선의 부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팀 타율 2할 7푼 5리로 8위, 홈런 7위,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는 9위에 그쳤습니다. 부상 등으로 부진했던 김태균을 비롯해 이용규 등 국내 베테랑 타자들의 부진도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시즌 초 역시 어렵겠다는 평가로 시작한 대전 시티즌은 시즌 중반 혹시라는 기대를 잠시 갖게 했지만 역시 예상대로였다는 평가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김호 대표와 고종수 감독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팬들은 외면했고 시즌 중반 이후 무패 가도를 달리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호 대표이사는 역대 최다 수준의 예산을 갖고도 제대로 된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고 방만한 선수 운용은 시즌 내내 문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시티즌은 결국 내년도 신청 예산인 75억 원 가운데 20%인 15억 원이 대전시 의회에서 삭감돼 긴축 예산을 꾸려가야 할 처지입니다. 선수단도 14명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1년 만에 김호 대표 스스로 선수 운용의 잘못을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게다가 전체 이사진의 절반인 6명의 이사와 감사가 김 대표의 무책임과 오만, 독선적 구단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동반 사퇴해 김 대표와 고종수 감독의 동반 책임론이 점점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화려한 출발은 아니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적과 플레이를 보여준 이글스의 반전 드라마. 또 상당수 팬들로부터 외면받고 시즌을 출발한 시티즌의 반전 없는 드라마. 지역의 대표 프로 구단을 보는 시선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역 연고 구단인 대전 시티즌과 한화 이글스, 우리 두 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올 한 해 이 두 팀의 희비가 많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거 시즌 기록부터 살펴보고 토론 이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시즌 기록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 기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영상에서 너무나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잘 해주시기도 했지만 한화의 올 시즌을 돌이켜보면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기록이 가장 큰 구단의 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시즌 한화를 돌이켜보면 정말 자신감과 경험을 얻는 한 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용덕 감독이 시즌에 앞서 올해는 우리가 도전하는 해로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그 도전을 넘어서 한화 이글스가 또 다른 비상을 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앞서서 어쨌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고 그리고 그 자신감이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기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이라는 곳에 경험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년 시즌을 조금 더 밝게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드는 한 해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화 이글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전 시티즌의 기록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대전 시티즌은 K2 리그 정규리그에서 4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4위지만 그래도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서 광주 FC와의 경기를 이기고 또 아쉽게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짐으로써 최종 1부 리그 승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은 끝까지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어린 선수들에게 준 플레이오프의 경험은 많은 앞으로 선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여러 가지 경기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선수들이 받았던 스트레스 내지는 자신감에 대한 결여 이런 것들은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토브 리그에서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즌 마치느라고 고생했다는 얘기부터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또 이어서 하시죠. 네, 일단은 뭐 하나이글스가 11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를 밟은 것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록인데 그 세부적인 기록을 좀 살펴보면 사실 하나이글스가 올해 5할 3푼 5리의 승률을 거뒀는데 지난해 승률이 4할 3푼이에요. 네. 무려 1할을 끌어올렸고 지난해 대비 16승을 더 거뒀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걸 따지고 보면 승패 마진을 보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20이었는데 올해는 77승 67패니까 플러스 10 예. 정말 대반전을 이루면서 하나이글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김기탁 교수님은 뭐 이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인 측면에서도 또 뭐 우리가 경기 시즌 기록에 대한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주로 네. 얘기해 주시죠. 네. 경기 기록, 선수들 기록 이외에 구단 경영 성과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대전 시티즌은 사실 이 자리에서 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아주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죠. 홈 경기 평균 관중이 제가 알기로는 2,0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한화 이글스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그런 시사점을 좀 안겨줬습니다. 처음으로 평균 관중 10,000명을 돌파했고 그러니까 총 관중이 한 74만 명 가까이 그런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매진도 20회가 됐었고 뭐 분석기관에 따르면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2,000억을 넘는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좀 시사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성적이 좀 좋아졌지만 사실 한화가 그동안 성적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 당시에도 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이 우리 그 팬들의 호응을 얻는데 꼭 필수 불가결한 혹은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안겨줬고 그 이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단 프론트들의 그 마케팅 전문 능력, 구단 경영 능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높게 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전 충청 지역이 지역색이 좀 강하지 않고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스포츠 이 비즈니스에서는 좀 독특하고 강한 그런 문화를 선호하기 마련인데 그런 지역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화 이글스는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응원 문화, 그 관람 문화를 창출해냈다는 점도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뭐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마리화나 뭐 보살팬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그 아주 열광적인 팬들이 한화 이글스는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암울한 시기에도 경기가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응원 소리가 뭐 보문산까지 울려 퍼졌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이런 열성 팬들을 갖고 있는데 이 정규 시즌 3위로 이렇게 마감하면서 포스트 진출까지 했잖아요. 이런 동력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성공적인 세대 교체가 가능한 물꼬를 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대 교체를 한다고 해서 신구 조화를 빼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신구 조화조차도 좋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올 시즌 한화의 가장 큰 전력의 강점으로 했던 이 마운드 강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래서 세대 교체, 신구 조화, 그리고 마운드 강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한용덕 감독이 사실 올 시즌 들어가기 이전부터 한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적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시즌 전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똑같이 나왔을 올 때 3월
3월에 그렇죠. 나오셔서 시즌 네. 예상할 때는 한화 성적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네.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용덕 감독이 올 시즌을 어쨌든 리빌딩의 한 해, 팀을 조금 더 단단히 만드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다. 성적은 그 이후에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성적이란 부분이 약간 배제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쨌든 선수들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 어린 선수들이 기용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전략적인 면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굉장히 한용덕 감독이 뭐 정은원이라든지 또는 지성준이라든지 박주홍이라든지 어린 선수들을 등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이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해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한 세대 교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사실 우리 정근우라는 국가대표 이루수라는 정근우라는 선수가 포지션을 옮기는 가장 큰 용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본인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고 시즌 중에 오히려 팀 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독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본인 플레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팀 내에서 어느 정도 세대 교체를 예상했던 베테랑들마저도 신구 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한화의 불펜은 올 시즌 말해 뭐합니까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실예로 송은범이라든지 또는 이태양이라든지 또는 박상원이라든지 어린 선수들과 또 나이 좀 있는 선수들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강력한 불펜, 이 불펜이 결국에는 11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하는 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투수력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을 야구의 최고의 동력은 한용덕 감독입니다. 네. 예, 한용덕 감독이 영입이 되면서 초보 감독이라 사실 좀 걱정은 했었는데 장종훈 수석 코치와 송진우 투수 코치까지 합류가 되면서 이 레전드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가을 야구를 이끌었다. 그리고 초보 감독답지 않게 한용덕 감독이 성적에 욕심을 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하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느냐. 144경기의 긴 시즌을 처음 치르는 감독이 당황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무난한 선수단 운영을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용덕 감독은 용덕 매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용덕 매직이요? 그런 별칭을 얻을 정도로 정말 무난한 운영을 해주면서 무리하지 않고 하나가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그 선수단 외적인 요인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이외에도 그 한화 팬들의 역할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8회 말에 울려 퍼지는 그 최강 하나라고 하는 그 울림이 아까 본문상까지 울렸다고 하셨는데 상대방 선수들의 가슴 속에는 아마 아주 소름 끼치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팬들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예. 이 반면에 시티즈는 2부 리그 막판에 4위로 올라가서 플레이오프 승강 진출을 했지만 이 마지막에 부산과의 경기에서 패해서 결국 1부 리그 승격에는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한화 이글스의 성공 말씀을 세 분이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반대의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용덕 감독 플러스 우리 송진우, 장종훈 코치의 레전드들을 영입한 문제, 또 거기에 강인권이라는 포수 우리 출신의 코치도 영입이 됐고요. 그 전해에 박종훈 단장이라는 선수와 경영진을 연결할 수 있는 또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장을 영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그 임원진들이나 코치 감독들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티즈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 대표이사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팬들과 시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와 감독이 선임이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는 보살 팬부터 마리화나 우리 적극적인 팬들이 있지만 시즌 처음부터 시티즌은 팬들이 경기장 응원을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임원진들과 프런트, 선수, 팬,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이 모든 삼위일체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을 때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디 한 곳에라도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성적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선수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조각한 저는
정말 시티즌의 최고 결정권자, 좀 구단주님도 이 시점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개혁하는 것이고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라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전 시티즌은 경영을 실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검증된 경영자가 대전 시티즌이라는 주식회사를 맡아서 경영에 대한 성과를 내고 거기에 성적이 뒤에 따라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설픈 경영,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경영 능력을 가지고 대전에 와서 경영 실험을 하다가 지금 처참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반기에는 좀 부진했지만 후반기 막판에 가서는 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또 반전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후반에는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돼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그 말씀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선수들에게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대전 시티즌 예산이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2부 리그 팀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을 쓰고 있고요. 경남FC 1부의 경남FC보다도 예산이 많습니다. 근데 경남FC는 1부 리그에서도 지금 2위를 해서 ACL을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나는 그 성적은 당연히 따라와야 될 성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앞뒤의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선수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수들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2018년 각 구단의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한번 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따져보기로 할 텐데요. 2018년 이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이제 레전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한용덕 감독이라든지 장종훈, 송진우 코치 같은 한화 출신의 이제 전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귀환을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어떤 그런 감독과 코치진을 구성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이거 이제 우리 시청자들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인 것 같거든요. 이슈 중에 하나로. 일단은 한화 이글스가 지난 10년간의 암흑기를 겪으면서 그 사령탑을 맡았던 감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삼김시대의 주인공이었던 김인식 감독부터 시작을 해서 김웅룡 감독을 거쳐서 김성근 감독의 시대까지 한화 이글스가 거쳤는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암흑기를 10년을 겪었단 말이죠. 물론 김인식 감독 시절에는 포스트 시즌에 2007년에 마지막으로 진출을 했었지만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한화 구단도 뭐 박종훈 단장이 영입이 되면서 리빌딩도 같이 되면서 성적 프로 스포츠에서 리빌딩만을 원할 수는 없거든요. 성적이 따라오지 않는 프로 스포츠는 존재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양쪽을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에 한화 이글스가 선택한 것은 그 희대의 명장들도 못한 일들을 과연 결국에는 한화 이글스 출신의 프랜차이즈 선수 출신들이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한화에 뛰고 있는 선수들조차도 같이 뛰었던 동료이자 선배이자 형이 이제 지도자로 와서 우리가 지금 많이 처져 있는 분위기를 쇄신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용덕 감독, 장성훈 코치, 그리고 송진우 코치, 뭐 강인군 코치, 전영덕 코치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도자들이 와서 낸 시너지 효과가 결국에는 한화가 11년 만에 이 암흑기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동력이 됐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주영 기자가 보기에는 이런 이 감독과 코치진의 성공적인 구성과 또 리빌딩이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내부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그 팀 내부적인 선수 면면들이라든지 또는 그 내부의 사정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례로 한용덕 감독이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2군 선수들을 굉장히 기용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2군의 동료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선수들에게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에 한번 이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내가 2군에서 오랫동안 선수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선수의 집안 사정이 어떻게 되고 이 선수가 실제로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 선수에게 어떤 양념과 조미료를 해준다면 이 선수가 얼만큼 그라운드에서 기량을 보여줄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그 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언급해 주셨던 여러 이제 프랜차이즈 코치들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 선수들을 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면모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 선수들의 기량을 확실히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한동덕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당장 감독으로 있으면서 한화 이글스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은 이 한화라는 구단이 앞으로 내가 없어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강한 팀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본인 스스로 어떤 이 구단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이 구단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강점으로 발휘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임 교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구단이 조직이지 않습니까?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무언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인데 이 조직에서는 감독 혼자 구단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코치진들과 스태프진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이 잘 맞는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수단보다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 예전에 레전드들을 영입을 해서 그 코치진을 꾸렸다는 것은 그런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성적뿐만 아니라 팬들의 호응을 얻는데도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또 하나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이 그 박종훈 단장을 영입을 하면서 그 전임 단장이었던 박전규 단장을 사업본부장이라는 자리를 만들면서 그 프런트를 이원화시킨 게 저는 좀 성공적이었지 않느냐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종훈 단장에게는 선수 육성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그 박정규 사업본부장에게는 그 선수단을 서포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맡겨주면서 이 양쪽이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이글스가 성공을 했고 결국에는 이 박정규 사업본부장이 이번에 신임 대표이사로 이제 그 승진이 됐는데 이것은 그룹 내에서 결국에는 하나이글스의 어떤 그 조직이 운영을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 효과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사장이란 대표이사라는 자리는 그룹에서 이렇게 낙하산 형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박정규 단장은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장도 했고 사업본부장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봐왔기 때문에 사실 내년 시즌이 더 기대가 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8년 그 한화 이글스의 주요 이슈를 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대전 시티즌도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김호 감독 문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단 말이죠. 물론 그분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왜 그런 그 취임 이후에 김호 대표를 바라보는 대전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우리 김호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을 딱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 시티즌은 시민구단이고 또 주식회사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영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케팅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나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자꾸 영입을 하다 보니까 선수단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오히려 우리 김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감독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독 출신이니까 더 이 선수단에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하나 이글스 말씀을 드렸지만 시티즌도 똑같습니다. 경영과 경기 선수단 운영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너무 이 선수단 운영에 개입을 하다 보면 감독이 설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철저히 회사의 먹고 사는 문제, 살림살이의 문제, 내년 어떻게 하면 시티즌이 시로부터의 예산을 점점 줄여가면서 자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답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선수단에만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티즌의 감독이 2명으로 보일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정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티즌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 하나뿐만 아니라 시티즌은 더더욱 레전드가 필요한 것이고요. 유소년서부터 선수단이 지역 출신들로 많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임원부터 감독, 코칭 스텝, 선수,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초, 중고, 유소년 선수까지 대전 출신이 거의 눈에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우리 혈세로 들어가는 100억 이상 쓰는 그런 구단에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도 없는 이런 구조를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사랑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리 김호 대표님이 아니라 저 베켄바워가 왔어도 하기 힘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말씀 강조해서 드리는데요. 이 상황을 만든 우리 대전시의 공무원분들, 고위공직자분들, 그다음에 구단주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대전 시티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체육이 그냥 쉽게 취급하고 이렇게 알아서 예산 주면 잘 돌아가겠지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깊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뭐 대전 시티즌 이사의 50%가 동반 사퇴를 표명을 했는데요. 경영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김세환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하나이글스하고 또 대전 시티즌은 약간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구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의 호응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구단은 존립 근거가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 팬들과의 그런 불화가 불거지고 많은 구설수가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 또 지금은 임원진들마저 대거 사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만은 아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아까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호 대표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그러셨는데 저는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가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팬들과의 지금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난번 그 대전 시티즌에 대한 토론회를 할 때도 그 구단 관계자의 그런 해명이나 그 설명 노력이 그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임원진들까지 이렇게 대거 사퇴했다는 얘기는 구단 내부에서조차 지금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뭐 그런데 이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티즌에 방만한 선수 운영이 문제가 돼서 예산이 많이 깎일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구단의 분명 어떤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의회에서 이런 행동이 취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그런 그 문제에 대한 우리들이 어떤 해법을 좀 찾아보고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부터. 예. 그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을 때 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된 자료에 보니까 시티즌 입장에서 성적을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선수단을 더 영입을 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럼 선수단을 100명으로 키우면 더 뭐 1등을 할 거냐, 일부 리그에서 1등을 할 거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또 뭐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는 내년 시즌에 또 선수단을 감축하겠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민구단인 이 대전 시티즌을 우리 대전시에 적합한 그런 운영 방안, 운영 철학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아주 백지 상태에서 다시 우리 대전시에 적합한 시민구단을 육성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향도 마련을 하고 그 발전 방향에 적합한 그런 그 경영진도 우리가 초빙을 해야 되고 그런 아주 백지 상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급하게 해서 뭐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시민구단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우리 김 박사께서 뭐 많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 100% 동의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혈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업 구단이 물건을 팔아서 그 남은 프라핏을 가지고 구단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생산 가능한 우리 인구의 시민들이 그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서 그걸 운영하는 구단이거든요. 이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요. 돈을 집행하고 나서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배임죄를 묻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요. 돈 100만 원, 200만 원도 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티즌은 100억 이상의 돈을 매해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성적뿐만 아니라 경영 실적 자체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그걸 설계했던 분들조차도 입을 함구하고 있다면 대전 시민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표이사가 오고 어떤 감독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짜야 되는 겁니다. 시민구단은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하다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는 최소 20억에서 30억을 마케팅과 경영 세일즈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부합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에 따를 수 있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와 감독을 영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정건 해설위원이나 김유정 기자께서는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대전 시티즌에 대해서? 저는 뭐 축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은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야구적으로 보면 그 시즌 전에 구단이 올 시즌에 어떤 청사진을 그릴 때 뭐 꼭 우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뭐 5강에 진출하겠다 아니면 가을 야구에 한번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시티즌 같은 경우는 항상 1부 리그 승격을 하겠다. 이런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올 시즌에는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김세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예산이 쓰일 정도의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목표를 좀 제대로 설정을 해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얘기긴 해도 어쨌든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많게는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구단이 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프런트와 현장이 합심을 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실예로 올해 뭐 한화가 가장 성공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현장에서 한용덕 감독의 리더십과 그리고 프런트에서의 박종훈 감독 그 이하 또 굉장히 많은 프런트들의 그 노력들이 한 힘으로 합해졌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 설정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프로야구에서도 사실 올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롯데나 LG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에는 돈을 쓴 거에 비해서 거둬들이질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시즌 중에 각기 다른 목소리로 방향성을 잃고 흩어졌기 때문에라는 큰 이유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사실 시티즌 같은 경우도 사실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민구단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한 길로 가야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시티즌에서 목표로 세운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아까 우리 주식회사로서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 2부 리그로 떨어졌다 다시 1부 리그로 승격했을 때 오히려 관중이 더 줄었거든요. 네. 예. 우리 아까 처음에 그 올해 평균 관중이 뭐 2,000명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00명을 잡고 공식 경기, 홈 경기 경기 수 다 해도 총 관중 수가 뭐 4, 5만 명 정도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뭐 유료 관중을 뭐 평균 티켓 가격을 10,000원으로 봐도 얼마예요? 4, 5억 정도? 예. 100억을 들여서 핵심 상품을 그 정도밖에 지금 판매를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1부 리그로 승격한다고 전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선수와 코칭 스태프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흔히 야구하면 이제 투수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투수의 비중이 이제 크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하나는 시즌 마무리와 함께 용병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한 투수의 워워크 서포드하고 자완 투수의 체드빌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어떤 선수입니다. 그리고 투수 교체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했나요? 어떻습니까?
보면 사실 이번에 샘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하나가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됐던 외국인 투수의 어떤 이제 악연을 끊어내는 10승 이상, 13승을 또 거두면서 팀이 포스트 시즌 가는데 굉장히 큰 견인차 노릇을 하긴 했지만 샘슨 같은 경우에 사실 전반기와 후반기 기복이 상당히 심했고요. 그리고 이 선수를 내구성을 들여다봤을 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컨디션, 체력적의 문제로 봤을 때 더 이상 한화에서 그 이상, 13승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한화가 올 시즌을 도전의 한 해로 했다면 내년에는 사실 비상을 해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선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겐 특급 외국인이 필요하다라는 내부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이번에 영입한 게 이제 서폴드와 벨인데 서폴드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 100만 달러를 가득 채워서 줄 정도로 굉장히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치가 큽니다. 실제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스펙이 좀 좋은데요. 소위 말해 이 선수가 호주 출신이면서 호주 리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뛰었고 2001년도에는 또 2011년도에 이 선수가 또 올해의 선수로 이제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선수가 최근 3년 동안 빅리그에서 불펜 투수로 활약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와가지고 일선발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벨 같은 경우는 몸값이 60만 달러로 사실 서폴드와 비교했을 땐 약간 기대치가 조금 이제 좀 하향 조정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지옥에서도 데리고 온다는 파이어볼로, 좌완 파이어볼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또 지적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이 선수의 키가 상당히 큽니다. 190 정도 되는데 정근우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90이 넘는 선수들 우리나라 이제 평균 신장 한 170 후반대랑 중반대 이런 이제 야수들이 190대 투수들을 만나게 되면 아파트 3층에서 공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 타밍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큰 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벨과 서폴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두 선수가 최근까지 디트로이트에서 함께 뛰었어요. 그래서 왔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선수의 성공 이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적응력을 뽑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또 쉽게 팀에 또 잘 녹아지지 않겠나라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만은 샘슨 같은 경우에는 13등 거뒀잖아요. 그래서 하나 역대 투수 중 최다승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저 투수를 왜 바꾸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우리 해설위원께서는 또 다른 의견도 갖고 계시죠? 일단은 지금 그 샘슨의 교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구단에서는 상당히 의외의 선택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의외의 성적을 올해 거두면서 내년에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투수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샘슨이 사실 2007년 세드릭이라는 선수가 11승을 거둔 이후에 11년 만에 13승 기록을 깼는데 거기다가 탈삼진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예요. 195개로. 그런 어마어마한 선수를 지금 일단은 포기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서폴드와 벨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한용덕 감독은 헤일 선수도 뒤늦게 왔지만 50만 불을 주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낮은 금액이 아니었던 선수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샘슨과 헤일 중에 한 명 정도는 두면서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한용덕 감독은 내심 하고 싶었을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데 프런트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이거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서폴드와 벨, 아까 김희정 기자께서 말씀하신 디트로이트에서 같이 뛰었고 또 재밌는 건 마이너리그에서도 같은 팀이었어요. 두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의 한국 적응력이 나쁘지 않겠구나. 그리고 또 복덩이 호잉이 재계약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잉이 아마 이 두 선수를 같이 이렇게 하나 분위기에 녹아들게 하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좀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즌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FA라는 또 다른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 하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용규, 초진행, 그다음 송강민 선수 이 사람들이 이제 FA로 이제 풀려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 선수가 그 FA 자격을 갖췄고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명은 FA 계획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 뭐 최근 이제
SK의 최정과 이재원이 지금 대형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이제 시작으로 해서 뭐 아직 두산의 양의지 선수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이제 몸값이 높은 선수들부터 좀 차례대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나이글스가 지난해에도 뭐 정근우라든가 박정진, 안영명과 내부 FA 선수들과의 계약을 할 때 금방 일사천리로 끝내지를 못했어요. 고참들이기도 하고 또 박종훈 단장이 영입이 되면서 리빌딩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고참 선수들은 조금은 뭐 배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보는 긴 호흡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용규, 송강민, 최진행도 그런 기류를 올해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선수들이 하나의 무조건 필요합니다. 리빌딩도 리빌딩이지만 아직까지 특히 이용규와 송강민을 대체할 만한 젊은 선수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뭐 프런트 구단에서 하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그래도 적어도 2, 3년은 중심 역할을 해주면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하나이글스는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약을 끌고 가는 건 하나 구단의 전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이용규 선수와 최진행 선수는 구단과 한 차례 만남을 가졌고 뭐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뭐 계약 제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오가진 않았지만 구단에서는 너희들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럼에 이면에 구단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올 시즌 FA 시장이 굉장히 2년과 달리 광풍 속이 아니라 굉장히 잠잠해졌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구단들이 우리가 덮어놓고 무작정 돈을 쓰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자 서로 이제 이런 어떤 암묵적인 합의도 있었고 실제로 올 시즌 이전에 또 상한선을 결정하자는 뭐 그런 결국에는 뭐 선수협이 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이 되긴 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10개 구단이 현재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하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흐름을 크게 따라가면서 일단은 이 선수들이 시장 내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사실 세 선수 모두 30대 중반의 나이로서 그리고 이 선수들이 한화에는 꼭 필요한 선수가 맞긴 하지만 다른 팀에서 보상금과 보상 선수까지 주면서까지 이 선수들을 영입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하나 쪽에서도 일단 나가서 시장 상황을 봐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랑 협상을 했을 때 좀 더 하나 쪽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이 쉽게 선수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FA 시장에서 올해 가장 큰 우리가 최대어라고 부르는 그 양의지 선수. 사실 한화에서도 한용덕 감독이 직접적으로 프런트에 양의지를 잡아달라.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로 한화 입장에서도 굉장히 탐을 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이제 마무리 캠프를 거치면서 한용덕 감독이 이제 다시 구단에 우린 양의지를 잡아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내가 최재훈과 지성준을 가지고 임기 내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올해 한용덕 감독이 기용을 했고 그 기용에 믿음을 줬다라는 부분.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한화가 내년 시즌 더 큰 성적을 올려야 하지만은 돈을 들이지 않고 가진 선수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됐다라는 게 올 시즌 한화가 또 얻어낸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전 시티즌 얘기를 좀 넘어가면 대전 시티즌의 경우에는 황인범 선수가 해외 진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좋은 선수가 또 나가게 되면 그만큼 전력에 차질이 생기고 또 좋은 선수도 영입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인범 선수는 사실 이제 김은중 선수 이후에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은 대전의 유소년 프로그램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전 시티즌 소속으로서 커온 정말 대전에는 보배 같은 존재이거든요. 기량이 이제 급 성장을 해서 어느새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해외 진출까지 내다보는 선수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전 시티즌의 전력의 손실을 좀 보더라도 황인범 선수는 더 큰 무대로 보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대전 시티즌을 또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외 시장을 대전 시티즌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황인범 선수 같은 선수를 더 많이 육성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중고의 유소년 지금 선수들도 시티즌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기량이 돼서 학년이 올라가면 자꾸 외부에서 선수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뺏깁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선수들은 유소년으로 우리 시티즌 유소년으로 들어오고 우리 고향 선수들은 자꾸 외부로 자꾸 유출되는 지금 이런 정말 이상한 구조의 선수 구단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서부터 좀 차츰차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에 대한 개인은 보내줘야 되지만 황인범 선수가 어떻게 대전 시티즌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됐고 그 선수가 앞으로 대전 시티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시죠. 그 선수 이제 너무 많은 선수 구성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최대 61명까지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수가 32명에서 34명이면 적정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약 2배가 넘는 선수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18명의 선수가 한 게임도 못 뛰었습니다. 12명의 선수가 3게임 정도 뛴 선수들이 있습니다. 30명의 선수들이 뭐 거의 게임을 뛰지 않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선수단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또 지났는데 올 시즌 이 가을 야구를 경험한 우리 하나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년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부 리그 승격이 또 이제 어떤 단기적 목표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이제 내년 시즌을 한번 전망해보고 앞으로 이 두 구단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의원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자, 일단은 이제 하나이글스가 올해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3위를 거뒀기 때문에 오히려 일각에서는 내년 시즌의 목표를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서폴드와 배를 영입을 한다는 것은 승부를 던진 거예요. 하나 입장에서는 두 명의 외국인 투수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용덕 감독이 이제 초보 감독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장정훈 코치와 그 송진우 코치를 비롯한 나머지 코치들이 이제 하나의 모든 것을 이제 제대로 꿰뚫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저는 그리고 선수들이 가을 야구를 했잖아요. 그 경험이 내년에는 분명히 더 좋은 경기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을 야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김주영 기자께서도 내년 전망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망하기가 무섭네요. 사실 올해보다 한화는 내년이 더 중요한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실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앞에 사실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실망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올 시즌 어쨌든 사실 기대 없이 시작했던 시즌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됐고 결국엔 많은 팬분들이 이제 이것보다 더 나은 시즌이 되기를 내년 시즌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구단 자체 내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어쨌든 외부 FA 시장에서 철수를 하면서 내부 선수들을 믿고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한용덕 감독이 직접적으로 선수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받는 메시지는 우리 어린 선수들도 열심히 하면 내가 내부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주전급 선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도 굉장히 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내년 시즌 가장 크게 지금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종 선발진의 재건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용덕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기용해서 앞으로 뭐 2년, 3년, 4년, 5년, 10년의 하나 이글스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선발진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도 한화의 5강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두 분께서 한화 이글스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나머지 두 분께서는 대전 시티즌에 대한 전망 좀 해주시죠. 네. 그럴까요? 저는 한화의 그런 경기적인 측면 플러스 경기 외적인 그런 그 팬베이스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역시 뒤따라야 된다. 이제 지금 현재 신축구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2배 가까운 그런 그 큰 규모의 경기장에서 이제 앞으로 또 구단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지금 마케팅 능력, 프론트 능력을 보면은 제가 뭐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시티즌 같은 경우는 제가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제가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최선의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에 적합한 시민구단으로서의 그런 모습, 나아갈 방향을 우리 대전 지역에 많은 그런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그 진정한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세환 박사. 내년 시즌 시티즌의 성적은 좋으면 저는 뭐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없는 성적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실패라는 것은 돌아가는 길이지 막힌 길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서 시민만 빼놓고 팬만 빼놓고는 다 바꿔야 합니다. 다 바꿔서 단 한 발짝을 가더라도 우리 모든 시민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없으면 아마 한 발자국도 앞에 다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대전 시민들의 자존심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 제1리그의 순안 벨마레라는 구단은 지난 2000년에 후원 기업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손을 떼면서 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살아남게 됐는데요. 이후에 벨마레는 구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역 밀착형 마케팅과 사회 공헌 활동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연고를 둔 스포츠 구단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 바로 구단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지역 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